가구점 창업했다가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앉은 35세 청년. 후잡 뛰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봤던 앱이 출시 이틀 만에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에 오릅니다. 2010년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던 김봉진 대표 이야기예요. 배달앱 시장 점유율 50% 이상. 이제 치킨, 피자, 중국집은 기본이죠. 킹크랩, 술안주, 심지어는 치즈플레이트까지 옵니다. 요즘은 배달 기사님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볼 수 있죠.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시고 또 걸어오시기도 한다는데 아무튼 많이 쓰는 만큼 논란도 많습니다. 수수료 논란, 라이더 논란, 독과점 논란, 그리고 요즘에는 일명 배달거지 방치 논란까지. 그럼 배민은 우리 일상을 얼마나 바꿔놓았을까요? 배민은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배달의 민족이 바꿔놓은 것들입니다. 김봉진 대표는 원래 전문 경영인은 아니고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내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 가구 디자인이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됐어요. 당시 김 대표가 포토샵을 좀 다뤘었는데 이걸 무기로 웹 디자이너 일을 시작했었죠. 지금이야 포토샵 다루는 분들이 많지만은 당시에는 포토샵 쓰는 사람들이 귀했거든요. 아무튼 디자이너로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에 가구 회사를 차리려고 퇴사를 했어요. 전세 보증금까지 싹 모아서 회사를 차렸는데 1년 만에 폐업을 합니다. 전세금도 다 날리고 빚만 가득 떠안은 채로 다시 회사에 취직한 거죠. 그렇게 다시 회사의 노예가 되어서 빚을 다 갚고 난 2010년 어느 날, 당시 앱 개발 붐이 불면서 나도 뭐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는 개인이 지하철 앱을 만드는 걸로도 화제가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이걸로 사업하겠다, 돈을 벌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죠. 아이템은 뭐냐? 모바일 전단지 앱. 예전에는 이런 전단지 책자 많이 받아보셨죠? 이런 전단지를 스마트폰에다 넣어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럼 전단지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이 전단지 주우러 다니느라 재활용 센터, 쓰레기통, 아파트 단지를 싹 뒤지고 다닙니다. 이러다가 경비 아저씨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해야 앱을 만들 텐데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냥 카페에서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한 큐에 지었어요. 친구랑 길을 가다 그냥 무심코 떠오른 이름. 야, 배달의 민족 어때? 좋네? 그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김봉진 대표가 이 어플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음식점 리뷰를 공유하는 겁니다. 뉴스 기사에도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는데 음식점 리뷰 달리는 것 정도야 껌이라고 생각한 거죠. 두 번째, 전단지의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아직도 집집마다 전단지 붙여놓는 곳들 있죠? 근데 이게 매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사장님들한테 이걸 측정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좀 더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렇게 배달의 민족 앱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출시 이틀 만에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그 이후 2-3개월 동안도 계속 상위권에 머물렀어요. 예상보다 잘 되니까 앱을 출시한 지 5개월 뒤에서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김봉진 대표도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사실 배민이 나오기 전에 배달통이 이미 나와 있었고 비슷한 서비스 앱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배민은 어떻게 단박에 1위를 했을까요? 첫 번째, 김봉진 대표는 10년 넘게 웹 디자이너로 일했던 사람이란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앱들이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본 디자인을 활용했었는데요. 김봉진 대표는 모든 UI를 직접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다른 앱에 비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쁘기만 하면 안 되죠. 기능도 좋아야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슬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와 배달 책자를 모았습니다. 더 많은 음식점을 등록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초기 배민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배달은 보통 누가 시키나요? 직장 막내들이 시키죠. 배민이 이 막내들을 사로잡을 만한 감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무한도전이었어요. 정확히는 무한도전의 B급 감성이었죠. 아시다시피 배민의 광고와 브랜딩 전략은 이런 B급 감성이 베이스입니다. 겨울에는 경품으로 눈 치우는 넉가래를 준다든지 자취생을 위한 휴지 30롤 이런 것들을 경품으로 내놓는 거죠. 배짱이라는 팬클럽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발족합니다. 이때 김봉진 대표가 직접 싼 김밥을 들고 소풍을 가기도 했었죠. 화제를 모았던 배민 신춘문예나 치물리에 자격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리조트 이용권 뭐 이런 경품보다는 즐겁고 가볍게 참여할 만한 B급 이벤트에 초점을 둔 거죠. 그럼 광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흰바탕의 로고, 그리고 카피, 이게 전부였습니다. 웨딩 잡지에는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요리 잡지에는 국은 물보다 진하다,
소프트웨어 잡지에는 먹을 땐 개발자도 안 건드린다. 이렇게 잡지의 컨셉에 맞춘 카피를 하는 거죠. 경희야, 넌 먹을 때가 제일 이뻐. 이 광고도 예전에 엄청난 화제였었죠. 이 광고 탄생 비화도 너무 심플해요. 당시 배민 엔지니어 중에 경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남편한테 듣는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경희야, 넌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데 그냥 광고로 써버린 거죠. 아시다시피 이 광고가 빵 터집니다. 수많은 경희들이 이 광고를 보고 태그하고 인증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이후엔 다른 100명의 이름으로도 비슷한 광고를 했었고요. 이 외에도 기가 막힌 광고 카피들이 참 많았죠. 이런 B급 감성이 이 어플의 주 사용자인 청년들에게 정확하게 먹혔습니다. 우린 음식점 업체 수가 많습니다. 리뷰가 많습니다. 포인트도 드려요. 이렇게 기능을 설명하는 광고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던 거죠. 원래는 TV 광고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당시 배달앱 2위였던 요기요가 TV 광고로 점점 점유율을 뺏어가기 시작하니까 배민도 맞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나온 게 바로 이 광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유승용 씨가 찍은 이 광고는 배민 감성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배민이 1위가 된 이유 첫 번째, 디자인의 차별화로 앱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낸 후, 두 번째, 뾰족한 타겟팅과 B급 감성 브랜딩으로 업계 1위에 올라선 겁니다. 2020년 기준 배달 시장 규모는 약 23조 원입니다. 그중 배달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10조. 6년 전만 해도 배달 시장 전체가 10조 원이었으니까 배달 시장을 배달앱이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배민이 우리 일상에서 일으킨 변화는 뭘까요? 배달의 민족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 그러니까 우리 동네 풍경까지 변화시켰어요.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상권이 뭘까요? 사람들이 마시고, 먹고, 돈을 쓰는 곳이죠. 예를 들면 서울 홍대, 강남, 을지로, 부산의 서면, 점포동 같은 곳도 있지만 동네 먹자 골목 같은 곳도 포함됩니다. 이런 상권은 원래 도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지하철,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여기저기 걷고 구경하면서 돈을 쓰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보통 얼마나 걸으면 멀다라고 느끼시나요? 보통 5에서 10분 이상 걸으면 멀다고 느낍니다. 역세권이란 타이틀도 도착지까지 10분 안팎이어야 얻을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걷는 속도를 시속 4km 정도로 보는데요. 10분이면 667m쯤 됩니다. 이 권역을 쪼개는 게 차가 다니는 대로입니다. 상권에서 대로는 강과 같습니다. 목적성이 없는 이상 사람들이 잘 건너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은 최대 반경 667m 이내 영역에서 대로가 그 경계선을 긋는 거죠. 그런데 배달의 민족 그리고 배달앱이 이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배민의 배달 권역은 3km, 쿠팡이츠는 약 3.5km입니다. 3km 멀리 있는 음식점을 편하게 집에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죠. 비록 배달비는 부담해야겠지만요. 2018년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에 따르면 배달앱으로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사람이 46.2%, 현상 유지 중이라는 사람이 49.3%입니다. 수익 증가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상품만 좋으면 다른 지역 상권의 소비자들까지 뺏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음식점을 하려면 배달이 필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임대료가 좀 비쌉니다. 그럼에도 여기 들어가려고 엄청 경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에서 2-3km 바깥에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배민이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당연히 사람들이 이 배민을 엄청나게 사용했다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2019년 당시 요기요와 배달통을 가지고 있던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DH가 배민을 인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려 4조 7천억 원이에요.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립니다. 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더니 배달이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이었다. 배달은 민족이었다. 뭐 이런 반응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4월에는 수수료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가 제대로 욕을 먹습니다. 바로 철회하긴 했지만 이게 여파가 꽤 오래 갔어요. DH의 배민이 인수되면서 배달앱 3대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독점 기업이 된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변경한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반발하는 거죠. 지금은 DH가 요기요를 매각하고 배달통의 서비스를 끝내면서 독점 논란은 좀 잦아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배민을 독과점 기업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일명 배달거지가 크게 논란이 됐죠. 평점을 빌미로 음식을 좀 낭낭하게 달라, 안 매운 마라탕을 달라, 이런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면서 안 받아주면 평점 테러를 하는 거죠. 이 평점이 사장님들에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10명 중 4명은 배달 음식을 선택할 때 리뷰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설문조사도 있고요. 괜히 사장님들이 리뷰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리뷰 대행 업체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리뷰 평점 시스템을 도입한 게 바로 배민이잖아요. 아니, 도입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이런 블랙 컨슈머들을 관리하지 않는 거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민을 비롯한 배달앱들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만든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앞으로 배달의 민족을 대적할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논란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배달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은 확실한 게 하나 있죠. 우린 예전처럼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던 시절로 돌아가진 못할 겁니다. 넷플릭스가 싫다고 해서 비디오 대여점이 부활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